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자, FOMC가 끝났습니다. FOMC가 11월 FOMC가 끝이 났고, 자,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의 제목을 제가 미리 생각을 해뒀습니다. 네, 뭐 정확히 이제 쓸 때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네, FOMC는 망했지만 FOMC는 나가리가 났지만 우리에겐 아직 한 방이 더 남아 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시장 먼저 좀 살펴보면은 네. 시장 뭐 아주 좋았죠. 네, 시장 상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우리 종목들은 좋지 않았어요. 저의 예상과 달리 우리 종목들은 좋지 않았는데, 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딱히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네, 일단 시장은 좋았어요.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무려 2300대를 회복을 해서 이제 큰 저항이었던 2330에서 40포인트도 넘어섰고 금요일자 기준으로 넘어섰고 60일 이평에 딱 주차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물론 일단은 지난 저점 부근 요런 저점대 라인들 요거를 돌파한 자리이기도 하고 2300대 초반에 이거를 돌파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이 지금 지수대가 일봉상으로는 60일 이평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저희 증시가 3,300포인트를 찍고 이후에 쭉 하락세 무려 1년 반 정도의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는 동안 주봉상 20일 이평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주봉상 21선에 거의 근접을 시켜놨죠. 네. 자, 이제 이게 그러면은 과연 이걸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야간 선물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어, 장이 시작되고 쭉 조정을 주는 듯 하다가, 고점을 찍었다가 나스닥이 또 장중에 마이너스 음전을 했었죠. 미장들이 음전을 했다가 결국에 회복을 하면서 미장이 크게 양봉으로 돌리면서 저희 시장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이런 지금 상승이 나오는 동안에, 이런 상승이 나오는 동안에 미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코스피는 이런 상황이지만 나스닥을 보면은 같은 주에서 나스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 나스닥은 이런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네. 200주선 이게 지금 200주선 부근이거든요. 200주선을 거의 그러니까 주봉 200주선을 거의 회복을 했다가 일주일 동안 때려 맞았습니다. 나스닥은. 특히나 이제 그 FOMC 날이 극적이었는데, 양봉을 세우는 듯 하다가, FOMC 이전에 계속, 좀, 장이 힘이 없이 좀 마이너스를 찍다가 FOMC 날, 성명문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좀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이제 파월이 연설을 시작을 하면서, 실망감에, 음전으로 돌아섰죠. 자, 이거를 좀 할 얘기가 오늘 너무 많아요.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어서 일단 뭐 FOMC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FOMC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FOMC에서 성명문과 파월의 연설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명문은 거의 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성명문에서 이번 핵심으로 보게 될 것이 뭐냐면 연준이 이제 성명문에서 속도 조절을 언급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속도 조절을 언급을 했고 그 부분은 너무너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증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다. 네, 그러니까는 이 금리를 인상하는 게 금리를 인하할 때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는 그 상대 속도 혹은 그 값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때 한마디로 금리를 인상을 급격하게 하다가 기울기가 급격하게 된 거잖아요. 네, 단기간에 파파파파 금리를 올리면서 근데 그 기울기가 줄어드는 완만해지는 현상. 한마디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분명히 증시는 반등을 시작을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를 기대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게 성명문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성명문이 나오고 증시가 반등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성명문 자체는 연준의 총 의지입니다. 성명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파월의 연설보다는. 네, 왜냐하면 파월은 개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성명문은 연준의 총의가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는 이제 금리 인상의 기울기를 줄이기 시작하는 쪽으로 나왔다는 게 이번 FOMC를 통해서 명확해졌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면 증시는 파월이 이제 성명문을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어, 급하게 빠졌느냐? 예, 증시가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파월이 연설이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3%가 넘게 이렇게 빠졌어요. 예. 파월은 이번 연설에서 명확하게 보여준 스탠스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상황은 여기서 증시가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급격하게 반등 랠리를 시작하는 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파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부분이 다시 인플레에 자극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뭐 파월이 뭐 증시 올라가는 게 배 아파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설마. 뭐 솔직히 이 연준 의원들이 이런 이 연준 의원들이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부분 본인들의 그런 여러 연설 당연히 본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금융시장에서 이득을 봤다. 그 부분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쓰레기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어쨌든 파월은 증시 급격한 반등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증시를 누르려고 연설 내내 그렇게 용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아주. 어떻게든 좋은 말 안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최대 연준의 최종 금리, 최종 인상한 그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이제 뭐 제일 핵심이라면 핵심일 수 있는데 빠진 거에 대한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헛소리예요. 그 빠진 거 자체가. 왜냐면 연준이 진짜로 그 최종금리 그 터미널 레이트를 올릴지 5.0, 5.25 이렇게 올릴지 그건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 얘네들이 지금 얘기해서 뭐 지켜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그냥 공갈 협박입니다. 한마디로 공갈 협박이 이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야, 근데 우리 터미널 레이트 올릴 거야. 최종으로 더 높게 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도 계속 올려야 돼라고 하지는 않겠죠.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건 한마디로 공갈 협박한 거예요. 야, 우리 최종적으로 엄청 올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직 니네 막 주식 사고 막 금융시장 땡기고 막 그러지 마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든 안 좋은 얘기를 해보려고 파월은 진짜 역력하게 표정까지 막 굳더라고요. 막 그 기자들이 약간 금융시장에 좀 유리한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파월이 심지어 표정까지 굳어가지고 막 얘기하던데,
그렇게 FOMC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상대로 나왔다. 그래서 나왔지만, 파월이 그렇게 세게, 어, 네, 진짜 이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악담을 퍼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어차피 이제 지금 바닥의 시그널은 완벽하게 다 나왔고, 예,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FOMC와 이제 미장에 대한 얘기는 그거예요. 미장, 그래서 미장을 보면은 200주선을 이제, 네, 200주선을 주봉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터치를 했다가 이번 주에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200주선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11,200, 11,300 위로 미장도 회복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미장이 안 좋습니다. 예, 확실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투자를 하실 분들은 분명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장이 다른 이머징 증시 뭐 이런 데들보다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에요. 예, 환율. 이렇게 달러 강세인데 미국장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미장에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환차선으로 이어질 텐데요. 예. 주식으로 먹으면 뭐 합니까? 네, 환율로 다 깨질 텐데. 그러니까는 지금 미장을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실익이 없다. 예. 당연히 반등은 하겠지만, 예. 뭐 그런 부분이라 지금 미장 투자는 저는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등할 겁니다. 예, 11,000 위로 올라가고, 네, 11,000대에서 뭐 한동안 머물지 바로 12,000원대까지 회복을 할지 뭐 그거야 뭐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적어도 11,000대 위로 올라올 것이다. 네, 뭐 빠른 시간 안에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미장 얘기 좀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장은 미장이 그렇게 움직인데 반해서 우리장은 그냥 올랐습니다. 네, 그냥 올랐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오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네, 진짜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땡겼어요. 심지어 그 나스닥이 3% 하락한 네, 그날도 땡겼습니다. 예, 장 초반에 살짝 파는 듯 하더니 네, 후반에 그냥 비차익으로 엄청 땡기더라고요. 예, 선물 비차익으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증시부터 분석을 하죠. 네. 자, 일봉상에서 60일 이평선 네, 지금 살짝 돌파를 한 상태고요. 네, 주봉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21평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겠죠. 네, 지금 야간 선물만 봐도 1% 네,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60포인트 정도, 네, 6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는 일단 장 시작할 때 20일 이평선 돌파를 하고 시작을 하겠어요. 예. 이때 이게 지금 처음으로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세가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못 올라가도 2300은 뭐 당연히 기정사실이고, 제가 여기서 2200대에서 2300까지 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2400 못 가도, 예, 뭐 많이 가면 2500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이제 다음 주에부터 이제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말 했나 안 했나는 네, 영상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안 했던 말 지어내지 않습니다. 네, 기록에 다 남는데 네, 네, 거짓말할 수는 없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21평 돌파하면 2500대까지 아주 유력해 보이고 물론 저항은 많습니다. 네, 뭐 지금 당장에 이런데 2400대에서도 네, 61평 요것도 뚫어야 돼요. 근데 뭐 월봉상에서 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강한 저항은 아니라서 일시적으로 이게 저항의 역할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항 역할을 하기보다는 스펙트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자체가 저항의 역할을 한다기보다 이 스펙트럼 일정 부분이 좀 저항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일시적으로 뚫어도 다시 밀리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라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스펙트럼.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딱 그 핀포인트로 저항을 역할을 하진 않더라. 예, 월봉상에서는. 예, 그러면은 2500대까지 일시적으로 가는 것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2500대까지 가고 나면 눌림이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네. 일봉상에서도 보면은 여기 네, 200일 이평선이 또 있죠. 2500 부근에. 물론 121평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뚫을 거라고 봅니다. 121평. 물론 121평이 이렇게 보면은 뚫은 적이 또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2400 찍었다가 살짝 또 빠지겠죠. 근데 2500대까지 저는 이제 이번에 보고 있습니다. 네. 2000 뭐 그러니까 못 가도 2400. 예. 많이 가면 2500. 예.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이 최근 상승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저도 사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사는지 제 예상을 벗어나서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무슨 뉴스가 있었습니까? 네. 그 미국의 굵직굵직한 혹은 전 세계에 있는 굵직굵직한 그 펀드 자금들이 예, ETF 자금들이 예, 중국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네. 한국이죠. 네. 뭐 대만도 있겠지만 네. 압도적으로 한국이 제일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제일 지금 이머징 시장 중에 제일 저평가 받은 게 한국장이고 네. 그리고 투자할 장이 몇 개 없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만 그리고 한국 뭐 일본 투자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금들이 거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이탈한 자금들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들어올 텐데 그 규모가 설왕설래가 많아요. 얼마쯤 될지. 근데 진짜 못해도 몇십 조, 네, 많으면 몇백 조, 진짜 많으면 몇천 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그거 몇천 조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 네.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자금의 규모가 네,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좀 가시화되고 있고 그게 계속해서 들어왔던 거라고 보입니다. 네. 어, 주봉상에서 보면은 네, 거래량도 지금 바닥 찍었다가 슬슬 늘어나고 있어요. 네, 주봉상에서. 네. 저번 주, 이번 주. 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입니다. 증시 상승은. 네.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코스피를 땡기면 뭘 땡기겠습니까? 네. 당연히 대형주를 땡기겠죠. 네. 근데 삼성전자만 땡기는 것도 아닙니다. 네. 특히 LG 화학, LG 전자, LG 엔솔, 네. 그런 다양한 분야의 대형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네, 저희 종목들이 안 간 이유. 저희는 거의 들고 있는 게 뭡니까? 거의 다 중소형주죠? 예, 거의 다 중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텀이 안 왔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시장이 세게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반등을 할 거라고 봤지만 2300대, 2200대 후반에서 좀 비빌비빌 될 거라고 봤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겹쳐져서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일어난 겁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대형주의 장세가 일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 이렇게 대형주 장세가 나오고 나면 분명히 중소형주의 차례가 옵니다. 자, 지금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자금을 땡기면서 어,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엄청 사겠죠. 근데 재밌는 건 중소형주도 같이 삽니다. 네.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이 많은 종목들 한번 보세요. 그 수급 현황들 보세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계속 사고 있어요. 뭐 특히 건설주, 이 건설주, 뭐 바이오, 뭐 약간 거의 대부분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근데 주가는 안 올라요. 예. 대형주는 사면서 주가도 같이 오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면 떻게 보시면 되냐면 왜 그러냐면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살 때 오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세력의 주체 자체가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라 그래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주가가 오르려면 어떤 식으로 오르느냐? 개인 세력들이 따라 붙으면서 오릅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 기화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개인 세력들이 주가를 따라 붙으면서 오를 때 그때 뭘 쓰느냐? 신용을 쓰죠. 예. 지금 신용 잔고가 그러니까 여전히 바닥대입니다. 지금 15조 후반대가 지금 최바닥이었는데 여전히 16조 초반이에요. 예. 신용이 안 늘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중소형주가 안 가겠죠. 예. 근데 중소형주가 갈 텀이 되면은 그 신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대형주 장세는 좀 멈추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이제 날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곧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거는 그 밑바닥을 받쳐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바닥에 돌 깔고 외국인들이 그리고 건물 팍 올릴 때는 신용과 함께 개인들이 팍 붙으면서 중성주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예. 이제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 시스템 이해하고 계실 텐데 몸으로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오래 하셨다면.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오르니까 네, 중소형주 네, 거의 다 네, 이제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 네. 다 왔어요. 예. 이 대형주 장세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게 끝나고 나면 그게 이제 중소형주의 차례가 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외국인들은 쌓아놨던 돌을 빼기 시작해요. 예, 외국인들 그때 팝니다. 예, 중소형주 올라가기 시작할 때. 예. 하지만 계속 올라가요. 한동안은.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림이 될라나? 외국인들이 바닥일 때 쭉 사요. 쭉 사서 쭉 외국인들이 이만큼 사 놓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빵 하고 오릅니다. 개인들이 그거 따라 붙습니다. 신용 막 땡깁니다. 그때 외국인들은 쭉 팝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팔아도 한동안 쭉 더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꼬라박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중소형주는. 네. 네, 그 이해하시고 결국에는 뭐 걱정하지 말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 장세. 그리고 핵심은 뭐냐? 자, FOMC 이야기를 했죠. 네, 다음 한 방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뭡니까? 한 방이 뭐겠습니까? 네, 중간 선거죠. 네, 그냥 앞으로 호재밖에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네, 9월부터 네, 그렇게 열심히 주식을 사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아무리 봐도 이제 호재밖에 없다. 예. 그 호재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네. 11월에 중간선거가 끝나면 근데 이제 안심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뭐 공화당이 현재로서는 지금 그 싸움이죠. 공화당이 상하원을 전부 다 잡느냐 마느냐 그 싸움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원래는 증시에 가장 좋은 거는 그 상하원을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나눠 갖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왜냐면 그러면 불확실성이 더 크게 해소가 되거든요. 한 정당이 압도적으로 상하원을 장악을 하면은 오히려 정책 리스크가 생기죠.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원래는 상하원을 좀 나눠 갖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해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공화당이 분명히 상하원을 장악을 하면은 긴축 관련된 여러 시그널들이 나올 거예요. 예, 뭐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미국의 지금 빚이 엄청나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미국이 그렇게 돈을 줄이면 그건 이제 정부의 돈을 줄이는 거거든요. 정부의 빚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그 뭐 어쨌든 그 빚을 줄이면 어디선가 돈을 땡겨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빚을 줄이는 것 자체도 돈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그 돈을 땡기는 거를 아마 연준이 아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땡겨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네.
그 오히려 유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그래서 생길 수가 있다. 예. 연준의 빚은 아니 계속 연준이라 얘기하네요. 예. 그 미국 정부의 빚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유동성은 증가한다. 예.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그건 아직 좀 이른 이야기니까 나중에 만약에 그 현실화되면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어쨌든 민주당, 공화당이 상황을 나눠 갔던, 네, 공화당이 싹쓸이를 하던, 네, 뭐가 됐든 나쁘지 않다. 예. 결론은 네, 무조건 무조건 네, 중간선거 이후에는 증시가 오른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현재로 봐서 99%예요. 예, 99%. 예. 그렇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다음 주도 좋게 보죠. 네, 11월 8일이 5, 6, 예,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인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네, 인데 네,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뭐, 그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지, 주초에 먼저 움직일지, 아니면 주 중반 이후에 움직일지 시장이, 네,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다음 주는 좋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결론 말고 이제 지표도 볼 건데, 좀 정리를 하면은, 자, 코스피 계속 간다. 예.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반등했지만 아직 더 간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나스닥도 나스닥도 지금 네, 여전히 바닥권에서 빌빌대고 있지만 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종목들은 지금 현재 대형주로 워낙 수급이 쏠리고 있어서 워낙 코스피를 땡기고 대형주를 땡기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지만 네, 곧 중소형주의 차례가 온다. 네, 그게 다음 주일지 다다음 주가 될지 그거는 좀 뭐 모르겠어요. 솔직히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표 보면서 좀 얘기를 하죠. 네. 뭐 FOMC 때 상황은 제가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대로예요. 예. 근데 어제 저희 장 끝나고 미장 금요일장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네, 금요일장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물론 굉장히 많은 지표의 폭풍 같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네, 달러의 폭락. 네, 달러 가치의 폭락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110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지금 무려 113까지 갔었죠. 최근에 반등을 해서 그게 110 그게 그리고 112점 2점대 후반에서 어제 시작을 했던 게 무려 110까지 엄청 빠진 겁니다. 하루에 빠진 걸로는 엄청 빠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달러가 빠지면서 그게 그대로 어디로 갔느냐? 원자재로 갔습니다. 보시죠. 금 3%, 은 7% 상승, 7%. 그리고 이제 저는 비트코인을 딱 여기 어디 갖다 놨습니까? 제가 원자재에 갖다 놨죠. 비트코인은 이제 원자재로 보셔야 돼요. 얘네랑 같이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달러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상승합니다. 네, 저는 이게 이 1년간의 움직임으로 지금 확신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비트코인 이것도 원자재로 보셔야 되고요. 구리. 구리 8% 무려 닥터 쿠퍼라고 부르죠. 네, 경기에 제일 민감한 원자재라고 부르는 구리 8%. 원유 걱정입니다. 네, 원유 5% 상승. 천연가스 최근에 엄청 빠졌었는데 최근부터 반등을 시작하더니 또 이날 8% 무려 상승. 유로 선물도 엄청 올랐어요. 물론 페러티인 1.0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만 거의 다 왔죠. 거의 회복했습니다. 근처까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원달러 환율 보실까요? 1,400원대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드디어. 1,410원이 깨졌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1,403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때가 물을 익었다.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시죠? 저만 느껴지나요?
네. 그리고 빅스도 제가 최근에 의미 있게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20, 25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올라갔다가 28까지 갔었나? 7까지 갔었나? 그러다가 다시 24, 25가 25가 깨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 좀 쭉쭉 내려갈 거예요. 제 생각에 20을 위협하고 19도 잘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밑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네. 그리고 나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로도 돌아섰었는데, 예. 나스닥만 오른 게 아니라, 네, 나스닥 최근 S&P 다우존스 같이 움직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주를 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증시의 반등이라기보다 이게 반동인 겁니다. 이 달러의 하락에 대한 반동이에요. 예.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지표만 봐도 지금 움직임이 흐름이 느껴져요. 예. 지금 어떤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재밌어요. 이것도 취미 붙으시면. 네. 네, 그리고 MSCI, 그러니까 이거는 사우스 코리아 캡인데, 이거는 뭐, 야간 선물 대신에 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무려 3%, 예, 제가 3%대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예, 3%. 예. 커머디티만큼 올랐는데, 예. 이 밑에 건 커머디티예요. 네, 원자재죠. 예, 어쨌든 네 그렇고 네 오히려 금리 시장이 조용했습니다. 네, 금리 시장이 조용했고 하지만 의미 있는 건 10년물과 3개월이 다시 재역전됐습니다. 네, 3개월이 반락하고 10년물을 오르면서 다시 그 금리 역전 3개월 10년물 금리 역전이 됐던 게 다시 정상으로 돌렸습니다. 예, 물론 이미 역전이 한 번 됐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보다. 예. 하지만 어쨌든 정상으로 돌아왔고 금리 시장은 크게 안 움직였어요. 오히려 어제는. 네. 어제 핵심은 달러의 폭락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110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음. 네. 그래서 미장은 또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예. 반등을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내 주식이 오르더라도 내가 산 미국 주식이 오르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을 못 볼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미장도 분명히 땡기겠죠. 예, 땡길 거고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저는 내심 저희 종목들 그러니까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다음 주가 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어요. 내심. 예. 저도 좀 솔직히 짜증 납니다. 지금 바닥에서 몇 달을 기고 있습니까? 예. 줄 만큼 다 주었어요. 줄 돈도 없습니다, 이제. 예. 이제는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대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건지.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지만 네, 진짜 다음 주 정말 다음 주는 이제 기대해 봅시다라고 여러분께도 이야기 드리고 저 스스로도 좀 그래 한 주만 더 참자. 예, 여태까지 내가 몇 달을 참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종목 분석도 네, 뭐 물론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거 뭐라든가 이미 제가 추천했던 장기 추천 종목들 중에 움직임이 꽤 있어요. 남선 알루미늄도 있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 종목들 중에 한 절반, 네, 혹 적어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부터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싶네요, 저도. 예, 진짜. 예, 그렇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나스닥 FOMC 끝나고 나스닥 막 하락할 때 막 또 전문가라는 놈들 뭐 거봐라. 시장 막 본격 하락 시작이다. 뭐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몇몇 놈들. 네. 여러분,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저는 더 제가 크게 얻은 건 네, 물론 돈은 잃었습니다. 저도 네, 이번 하락장 동안에. 하지만 뭘 얻었느냐? 어, 음,
그러니까는 들어야 될 전문가 놈들과 안 들어야 될 전문가 놈들에 대한 구분을 얻었어요. 예. 물론 저 스스로의 실력도 있지만 저도 항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객관화도 되고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없는가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하지만 어, 하지만 사람은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고 싶은 전문가만 찾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듣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들어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 거의 1년 넘는 하락장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데이터를 모았고 그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건 그대로 저의 실력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 실력을 얻었어요. 구분해내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놈과 이제 반등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당연히 반등한다는 쪽에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얘기하는 다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게 쌓이고 쌓일수록 여러분 실력이 쌓이고 당연히 그게 계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 그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락장과 이런 위기들을 여러분이 내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계기로 어, 삼으시라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예요. 이런 데서 항상 극적으로 갈리거든요. 그 사기꾼, 쓰레기가 아닌 훌륭한 전문가들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예요. 네. 그러니까는 좋은 찬스니까요. 뭐 예를 들면 네. 뭐 여기서 시장이 계속 떨어진다면 뭐 강영현 이사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맞는 거겠죠? 계속 하락한다. 뭐 나스닥 8천 간다 그랬나요? 7천 간다 그랬나? 뭐 그 사람의 얘기가 맞겠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저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저 사람 이야기 중에 뭘 놓쳤을까 하고 다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듣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안 가면 저는 이제 쌩 까겠죠. 물론 그래도 또 이야기는 듣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야, 얘는 쓰레기 확정이네. 야, 생각해도 또 계속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일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야지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또 사람이. 그래서 참 어쨌든 뭐 잡소리가 길었는데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체크를 하세요. 뭐 수기로 쓰셔도 돼요. 얘는 여기서 맞췄고 얘는 여기서 틀렸고 뭐 이런 걸 다 표시를 하셔도 좋고. 그래서 물론 다 맞출 수는 없겠죠. 100%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얘는 10개 중에 10번 중에 2번, 3번 맞췄고 이 사람은 10번 중에 7번, 8번 맞췄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데이터를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의 돈으로, 자산으로, 계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다음 주 기대합시다. 중간선거가 드디어 끝납니다. 어, 제가 이제 방송 들었던 거죠. 되게 웃겼던 게 문홍철 파트장, 그 연합에서 이제 얘기를 하던데, 무지성으로 매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중간선거 중간선거 끝나면 무조건 먹는다고 무지성으로 매수하라고. 너무 빵 터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분 같아요. 성격이 아주 유쾌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무지성으로 매수하면 먹습니다. 그럴 상황입니다.
다음 주 기대해 보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